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던데 다 팔고 현금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 장기 투자가 많이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최근에 반등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ETF를 좀 매도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고점 대비 한 30% 정도가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개 종목도 아니고 뭐 코인 이런 것도 아니고 지수란 말이죠. 그것도 엄청 큰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 얘가 급격하게 30%나 마이너스가 됐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몇 주 동안에 팡팡팡 올라가면서 꽤나 많은 회복세, 물론 고점에 비하면야 뭐 멀었지만 그래도 야 이건 빡 내려가다가 정말 끝없이 내려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의외로 이렇게 빠른 기간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매도할까요? 라고 연락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목돈을 한 번에 넣지는 않고 분할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마 이 정도 그리고 뭐 한 이 정도 그리고 한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그리고 한 요 정도 이렇게 한 5번 정도에 나눠서 저희가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 플러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한 요 정도쯤에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매수했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만큼 안 올라왔지만 그래도 수익 구간으로 돌아섰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할 매매를 하는 이유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분한테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지금 매도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왜 팔려고 할까? 이분께서는 이제 막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한 건데 물론 앞으로 더 올라갈지 다시 떨어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분께서는 지금 왜 팔려고 할까를 보면 본전 심리가 있는 거죠. 본전 심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분께서는 저희랑 같이 투자를 하면서 이게 계속 내려갔던 거예요. 6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죠. 그때 항상 저희들이 투자할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본전만 내봐라. 내 본전만 되면 수익이고 뭐고 그냥 팔아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전 조금 넘어선 거예요. 뭐 수익률이 뭐 20% 30%로 반등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투자 현황을 봤을 때 이제 몇 퍼센트 정도가 수익 구간으로 돌아선 그런 상태인데 일단 본전 이상 된 거죠. 그러니까 팔고 싶은 거예요. 팔아서 이 지긋지긋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저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팔면 뭐하나. 대부분은 그냥 아마 은행에 두다가 시간이 지나면 재투자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만약에 투자 자금으로 빼놓은 돈이라면 거의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은행에 뒀다가 재투자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랑 똑같은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던데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던데 뭐 최근에야 물가가 조금 꺾임새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율이 꺾인 거지 계속 올라가는 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그 결과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팔아놨다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싸게 사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팔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때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때 들어가지 말고 이때까지는 아니어도 한 요쯤에만 들어갔어도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원점이 됐어. 원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팔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떨어지면 다시 좀 더 싸게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또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복싱 좋아하십니까? 이 선수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마이크 타이슨이죠. 마이크 타이슨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누구나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손해보기 전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잘 안 될 걸 가정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근데 손해보고 나면은 이게 투자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이러면서 뭔가 현타가 온다고 하죠.
그런 걸 좀 맞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때가 코로나 때 폭락했을 때 최저점이고요. 이게 1년 사이에 반등했던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엄청 올랐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이야 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랬던 시절에 있던 것도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죠. 코스피만 그랬었냐? 그러지 않았었죠. 나스닥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뭐 투자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였었죠. 자, 근데 이렇게 주가가 팍팍팍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싶어도 손해를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 기사입니다. 3명 중에 2명이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의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 봤더니 단타 성향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단타라는 건 이런 거죠. 조금 수익 나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투자 형태, 이게 단타라고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팡팡팡 올라가기만 하는 우상향 시장에서도 손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단타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라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손해가 나는 것은 사고 파는 거, 매매를 많이 하는 것밖에 없죠.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저조한 성과는 잦은 거래와 연관돼 있다. 투자자 스스로의 능력이 우월하다는 과잉 확신. 이거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를 때, 이거는 노력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면 뭔가 노력해보고 공부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 위험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 뭘 몰라요?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가 고점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를 우리는 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해요. 그렇게 왠지 내가 맞출 것 같아. 왠지 지금의 타이밍인 것 같아. 왠지 지금이 들어가야 되는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 라는 과잉 확신이 우리를 자주 사고 팔게 하고 잦은 거래가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더라. 이건 우리 다들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남성은 지나치게 정보를 많이 취득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정보를 많이 취득할수록 주식을 매매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 딱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공부를 했어. 투자를 못 모를 때는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저희 와이프. 저희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몇 개 이렇게 찝어서 요것만 사.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이후로. 그게 벌써 3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뭘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수익 구간에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리세션이 온다고?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점점 경기가 침체되고 리세션이 오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지금 팔아놔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뭘 좀 알게 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사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죠. 다른 투자자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저 이거 되게 공감됐었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때 절대적인 나의 수익, 내 수익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남들은 얼마나 수익이 났지? 나도 그 정도는 돼야지. 아니지. 나는 그들보다 더 잘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투자자들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다 보니 중소형주나 나쁜 주식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차트를 자주 쳐다볼수록 매매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어. 근데 차트를 보다 보니까 얘가 9,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못 팔았어. 내 돈 10%가 날라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 9,8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때라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차트를 아예 안 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실시간 주가 움직임에 덜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저도 되게 재밌는 게 재무 상담을 하면서 남편분과 아내분께서 함께 상담하러 오시는 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각자 투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각자 투자한 내역들을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남성분들이 투자 성과가 좋을까요? 여성분들이 좋을까요? 네, 거의 여성분들이 좋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분들보다 뭘 좀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공부한 걸 써먹으려면은 내 거 차트를 봐야 돼요, 안 봐요? 내 주식을 봐요, 안 봐요? 계좌의 잔고를 봐요, 안 봐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공부한 게 있어. 그러니까 내 거를 관리할 목적으로 계속 계좌를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다? 샀다 팔았다를 아내분보다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너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데 왜 열심히 한 사람이 수익이 안 좋나. 이게 투자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일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근데 투자는 희한해요. 열심히 할수록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좋은 거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잘 되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16년째 재무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것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ETF를 팔잖아요. 팔아서 재투자하면 다행입니다. 네, 재투자해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 이런 시기에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투자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니, 계속 내려가기만 이렇게 했으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별로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 수익률이 좀 나서 몇십만 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이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내 일주일치 월급, 뭐 2주일치 월급이 수익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보상심리라는 게 있죠. 우리는 그래, 내가 그래도 6개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었어. 이걸로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내가 소고기집 한번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가족분들과 좋은 외식을 하고 여행 가고 이런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 자산은 우리가 이런 데 쓰려고 투자했던 게 아니었고 대부분 어떤 목적이시냐면 노후 대비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제 고객분들도 뵈면은 용돈벌이 하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십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돈들은 저희랑 같이 하진 않으시니까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은 은퇴 자산을 마련하겠다고,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내가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이렇게 매도가 되는 시기에는 이게 소비로 이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 아싸리 연금저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금펀드 이런 거는 팔아봤자 우리가 안 꺼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일반 현금을 갖고 있는 거, 그거는 이런 시기에 팔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와 보상심리 때문에 우리의 최초 목적과는 달리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저는 정리하자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팔아봤자 조금 더 싸게 다시 사야지, 쉽게 말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겠다 라는 걸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다들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 샀다 팔았다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ETF 잘 안 하세요. 주식을 하시지. 그리고 ETF를 하시더라도 QQQ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있죠. 섹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근데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량한 자산을 사놓고 그냥 장기 투자해야지라는 마음이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시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게 굳이 뭐하러 파느냐 이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팔면은 이게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내 재산에 증식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트레스 날리는 심리적 만족감, 이쪽으로 돈이 쓰여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최초에 내가 투자를 했던 목적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럼 언제 파냐? 계속 들고만 있냐?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그냥 네 그럽니다. 네. 물론 이제 은퇴가 임박하신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현금화하고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뭐 40대, 뭐 50대 초반 이 정도 시기에 있으신 분들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팔아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겠죠. 팔아서 더 좋은 거 살 거야. 아이, 너무 오만입니다. 물론
엄청난 투자의 고수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아 뭐야 저 귀염둥이 이러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16년 동안 이 업계에서 그냥 용돈벌이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우량 자산을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항상 똑같은 거예요. 우량 자산을 사서 들고 계시면 된다. 왜? 결국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저는 투자자는 세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단타 치시는 분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단타 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섹터별로 종목별로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곡물이라든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따라서 요 시기에는 지금은 이거야. 이 시기에는 지금은 이거야. 코로나 이후에 기술주가 올라갈 때는 지금은 기술주야. 그리고 금리 인상되고 막 이렇게 될 때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야. 이렇게 그때그때 탁탁 적시적소에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세 번째,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지수에 그냥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좀 더 가까우시겠습니까? 1번이세요? 2번이세요? 3번이세요? 저는 여기서 제일 멋있는 건, 또 제일 재밌는 건 이게 아마 제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수익이 쌓이는 거잖아요. 단순 계산을 어떤 분들 이런 분 계세요. 하루에 1%만 먹자. 나 큰 욕심 없어. 1%만 먹자.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5일이니까 5%죠.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20%가 됩니다. 한 달에 20%인데 이게 단순 계산으로 복리 계산하지 않고 1년 동안 쌓이면 몇 퍼센트? 240%예요. 하루에 1% 수익만 먹으면 240%잖아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그걸 해내기만 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저는 이거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는 거. 지금 시장을 보니까 채권이야. 지금 시장을 보니까 리치야. 지금 시장을 보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원유야. 이런 걸 막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상방이야. 지금은 하방이야. 이런 거만 맞추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거 너무 맞추고 싶어요. 맞출 수만 있으면 진짜 정말 돈을 복사하는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진짜 잘하거든요. 뭘 제일 잘하냐? 이겁니다. 이거. 지수에 그냥 장기 투자한다. 이거는 쉬운 거 아닌가요? 그냥 돈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때로는 시드가 조금 생길 때마다 그냥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거. 이 정도는 저희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한 해, 두 해, 한 시즌, 한 분기, 요런 거는 시장을 훨씬 능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막 진짜 한 5년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수에 밀리게 되더라. 물론 정말 잘하는 분들은 뭐 시장을 이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건 정말 극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극소수이신 분들이 해내는 걸 우리 일반인이 한다? 글쎄, 저는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인정하는 게 우리 정신 건강과 재산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수에 투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수에만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못하냐면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지수에 투자 못하는 거는 결국은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19년 이후에 2020년도 이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나스닥 투자해가지고 수익 나신 분은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근데 그때 테슬라 사신 분들한테는 지잖아. 그쵸? 그리고 그때 테슬라가 아니라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비하면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게 투자냐? 그 예금이랑 뭐가 달라? 이런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30% 40% 수익이 났지만 나는 어떤 상태가 돼요? 패배자, 실패한 사람. 여기다 투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저걸 못 봤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욕심인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공포입니다. 리세션이 온다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던데 이거 지금 다 팔고 현금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게 맞을지는 몰라요. 뭐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요, 공포의 구간에 꼭 들어가게 됩니다. 공포의 구간에 꼭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 다 매도하거나 다른 전략으로 변경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고 단정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겠어 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 욕심과 공포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더라 라는 걸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제가 늘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공포와 욕심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과 공포, 이게 그냥 한마디로 심리잖아요, 심리. 우리가 이 심리만 어느 정도 통제, 사실 심리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심리만 관리, 극복,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나마 장기 투자는 도움이 됩니다. 장기 투자가 만약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살 때도 나누어서 사고요. 팔 때도 나누어서 파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최상의 수익은 못 볼 수 있겠지만요. 시장에서 밀려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밀려나지만 않으면 어차피 장기 투자로 하면 우상향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고점 찍고 지금 거품 꺼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주식시장도 고점 찍고 거품 꺼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틀린 말 아닐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로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고, 이게 5년 후가 되고 10년 후가 되면요, 그때는 거품이 아니었어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늘 고점이었다가 꺾인 적은 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결국은 또 다시 올라가죠. 왜 그러느냐? 세상에는 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으로 맞바꾸는 모든 것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금리 인하가 영원하지 않았듯이 금리 인상도 당연히 영원하지 않겠죠. 이렇게 가다가 금리 인상이 꺾이잖아요. 금리 인상 꺾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는 또 날개를 달고 팡팡팡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가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팡팡팡 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라는 거예요. 또 금리 인상이 꺾이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는 팡팡팡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금리가 꺾일 때, 올라가다 꺾이든 내려가다 꺾이든 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뒤집혔을 때, 여기에 따라서 자산 시장은 변동이 생기겠죠. 그 변동되는 시작점을 내가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냥 갖고만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할 매수, 분할 매매를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장기 투자를 꾸준히 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저희가 투자했던 것 대충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저희가 이때 샀는데 저희는 갖고 있는 거를 20%씩 사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본으로. 물론 때에 따라서는 30%를 살 때도 있고 15% 살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20%를 산단 말이에요. 이때 20% 샀어. 나머지 80%는 저희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때 주가가 쫙 올랐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손해보는 거죠. 어떤 거에 비해 손해요? 이때 한 방에 샀으면 왕창 먹었을 거잖아요. 근데 20%밖에 안 샀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적게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손해가 났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손해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렇게 확 올라갈 때 다 먹고 싶잖아요, 그거를. 그 수익을 다 온전히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 한 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 방에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잘하는 세계 최고의 챔피언들, 복싱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고수면 고수일수록 한 방을 노리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방에 빵 때려서 끝내려고 안 하고요. 잽 치고 잽 치다가 원투 팡팡 이렇게 좀 나누어서 펀치를 여러 번 내는 게 번거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원펀치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고요. 흔히 말하는 빌드업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죠. 여러 번 때립니다. 여러 번 때리고 발도 계속 움직이고 바삐 움직여요. 근데 초보들을 보잖아요. 초보들은 보면 힘 딱 주고 그냥 내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끝내겠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럼 누가 이기냐? 항상 손을 많이 뻗고 부지런하게 힘들게 하는 고수가 이기게 돼요. 결국은 힘 빼고 퉁퉁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아끼게 되고요. 스트레스나 힘도 덜 들게 됩니다. 근데 한 방에 하려는 사람은 한 방 팍 하려니까 힘들고 막 그거 한번 빗나가면 막 힘들어가지고 막 헉헉거리고, 전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도 한 방에 내가 잘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 안 맞았을 때 대안이 있냐. 항상 우리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위험성, 내가 하는 이게 잘 안 됐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리스크를 어떻게 제거하지? 이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으면 투자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방에 확 들어가는 거,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투자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10번 중에 9번 맞다가 마지막에 한 번 잘못 들어가면 그냥 물려가지고 그대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유 없이 팔지 말자. 네, 이유 없이 팔지 말자라는 거고요. 팔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팔아야겠죠. 내가 어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너무 좋은 자산을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게 좋은 가격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팔아서 그걸 사야 된다. 그럼 팔아야죠. 또는 내가 금융자산에 있던 게 지금 부동산 자산으로 넘어가는 게 옳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팔고 넘어가셔야죠. 근데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좀 팔까? 그냥 이거 기분인 거거든요. 그냥 팔고 싶은 거예요.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매도라는 거죠. 그렇게 이유 없이 팔지는 말고, 만약에 팔아야 한다면 프로답게 분할해서 매도하자. 매수만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매도도 분할해서 매도하는 게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